참그리와 함께하는 걸어서 고전 속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6번째 걸어서 고전 속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오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금오신화의 만복사적 포기, 이생규장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죠. 오늘은 금오신화의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많이 낯선 이름이죠. 먼저 이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알아봐요. 저번 시간에 금오신화는 누가 쓴 고전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바로 김시습이죠. 김시습이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을 창작하게 된 배경은 바로 계유정난이었어요. 계유정난은 조선 1453년 세종의 차남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는 목적으로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이에요. 수양대군은 말년에 조카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또 몸이 쇠약해지자 불교에 이지하게 돼요.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말에 김시습은 세상의 회의를 느껴 벼슬도 포기하고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며 승려옷을 걸치고 유랑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던 31살이 되던 해에 김시습은 금오산에 정착한 뒤 금오신화를 쓰게 돼요.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에는 타락한 지배층과 불교의 모습, 간신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나타나죠. 남연부주지의 주인공 경주에 살고 있던 박생은 열심히 공부했으나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박생은 인품이 훌륭해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죠. 그는 귀신이나 불교에 빠지지 않으려고 유교경전을 읽고 세상의 이치는 하나뿐이라는 일리론을 쓰면서 자신만의 뜻을 다졌죠. 어느 날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나 박생을 데리고 남연부주라는 세계에서 염라대왕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유교, 불교, 미신, 우주 등 다양한 문답을 통해 염라대왕과 사회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되고 박생의 지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염라대왕은 선비의 능력을 인정하여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며 세상에 잠시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박생이 꿈에서 깨게 됩니다. 남연부주지는 남쪽 염라국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불교를 믿지 않던 박생이라는 선비가 꿈속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로 남연부주, 바로 염라국에 다녀온 후에 선비는 바람직한 지배층의 모습에 대해 깨닫게 돼요. 또한 남연부주지는 박생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몽유구조의 소설이에요. 다음은 용궁부연록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한시성을 가진 선비가 꿈속에서 자신의 글쓰기 재능을 인정받아 용궁으로 초대돼요. 초대받은 선비는 용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글쓰기 재능을 상냥문 쓰는 것으로 발휘해달라고 부탁을 받죠. 용왕과 신하들은 한 선비에게 특별한 재주를 보여주기도 하며 감사의 뜻을 보였죠. 한 선비가 용궁에서 떠날 때 용왕은 야광주와 흰 비단 2필을 작별 선물로 주며 문 밖까지 배웅했죠. 용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한 선비는 김시습처럼 속세와 명예는 부질없다고 생각하며 산에 들어가 혼자 조용히 살았다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용궁부연록 역시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진행되는 몽유소설이에요. 이 내용은 작가 김시습의 실제 경험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김시습 또한 한 선비처럼 글쓰기 신동을 알려져 세종대왕 앞에서 시를 쓰고 비단을 하사받았는데 계유정난을 겪으며 왕과 지배층에 대한 실망감을 느껴 속세를 떠나 은둔하게 되었죠. 남연부주지와 용궁부연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몽유구조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리고 두 작품을 통해 김시습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물질과 사치에만 빠진 타락한 지배층과 불교의 모습, 허세에 가득 찬 간신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낯설지만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죠. 단순하게 꿈에서 일어나는 환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이 담겨 있어요.
모두 재미있게 금오신화를 읽었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고전 이야기로 재미있고 깊이 있는 여행을 이어갈 거예요. 참그리와 함께하는 걸어서 고전 속으로.